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3명 추가됐습니다. 확산세가 더욱 커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 대중교통 등 다수가 몰리는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마스크 의무화가 내일인지 모르는 시민도 있고요. 공무원과 충돌이 우려된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내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간입니다. 개인에게는 최대 10만 원, 업소의 관리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마스크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참 마음껏 숨쉬던 그때가 그리운 요즘이군요. 잠시 뒤 숫자 뉴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1부는 슬라생의 핫코너 반찬 토론 시간인데요. 5년에 한 번 인구주택 총조사가 시행됩니다. 자, 그런데 이 조사를 할 때 자녀 계획은 있는지, 생수를 먹는지 등 개인적인 질문도 많고 해서 불편하다, 이런 분들 많다고 하는데요. 인구주택 총조사를 위한 각종 질문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이어서 생활백서 시간인데요. 먹다 남은 음식을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시 데워 먹을 때 어떤 그릇을 사용해야 안전한지 고민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식약처와 함께 관련 내용 알아보고요. 2부는 명사들의 이야기를 듣는 초대석 준비되어 있는데요. 경기도 의회 장현국 의장과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프랑소아 자흐디의 어떻게 너에게 안녕이라 말할까 전해드리면서 출발합니다. 자,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반찬 토론 코너입니다. 5년에 한 번 국가정책의 자료로 사용되는 인구주택 총조사가 시행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세부 질문들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1인 가구라면 혼자 사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녀 계획은 있는지, 생수를 먹는지 등 개인적인 것들에 대한 질문이 불편하다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필요하니까 있는 질문들 아니겠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를 위한 각종 질문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애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지는 반찬 토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고요. 자, 그럼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아니, 팀장님 오실 때마다 무슨 일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요. 뭐 몰고 오십니까? 기운이 좋은가 봐요. 좀 바꿔 얘기하면 좀 쉬다가 돈 벌고 가신다. 무슨 말씀이세요? 자, 먼저 인구주택 총조사 5년에 한 번씩 진행되고 있죠? 네, 이 전체 가구 20%를 표본으로 선정해서 5년마다 실시하고 있고요. 올해는 이제 지난달 15일에 시작이 돼가지고 오는 18일까지 이어집니다. 응답해야 하는 표본 국민을 이제 선정한 거든요. 20%. 그렇게 되면은 온라인으로 답을 할 수 있고, 여기 이제 응하지 않으면은 조사원이 방문해서 18일까지가 방문 기간이 되는 거고요. 뭐 통계청 가구 대상 통계 한 290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220가지가 이 조사를 토대로 만들어지는 것이어서 뭐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죠. 5년마다 통계 자료는 이제 업데이트가 됩니다. 아니, 필요한 조사라는 건 대부분 이해를 할 텐데 과거와 사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세세한 질문들 주고받는 건 뭐 저랑 팀장님 정도 사이가 아니면 사실 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질문지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 몇 개 보긴 봤는데, 그래서 온라인으로 답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이유가 우리 사회의 어떤 가정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앞으로 뭐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전에도 뭐 그런 질문들을 했었다고 하잖아요. 집에 뭐 화장실이 몇 개 있는지. 이 바뀌어가는 질문들을 보니까 그 사회의 어떤 행태를 알 수가 있는데, 뭐 아니면은 흰 쌀밥을 일주일에 몇 번 먹는지, 아주 예전에는 그런 것들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온라인으로 하는 거니까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괜찮다. 네.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 질문 중에 좀 독특한 게 많더라고요. 뭐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부부가 침실을 따로 쓰는지 이런 것도 물어본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는 그러니까 뭐 사이가 나빠서일 수도 있지만 이제 아이 때문에 따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하는 시간이 안 맞아서라든지 아니면 또 함께 자는 게 불편해서 뭐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조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불편하다라는 분들도 계시긴 계시더라고요. 예, 예. 아니, 그 질문들 보니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건 있는데 네. 대부분 조사 항목이 또 유엔에서 권고한 것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외국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미국, 영국, 뭐 캐나다 이런 선진국에서도 뭐 배우자하고 이혼했냐, 뭐 사별했거나 별거 중인지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불편한 질문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예. 뭐 사생아가 혹시 있냐라든지. 아, 그런 질문도 합니까? 네, 좀 포함이 예.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뭐 부부가 침실을 따로 쓰느냐. 예. 그러니까 통계청의 이야기도 5년 전보다는 좀 불쾌감을 표시하는 분들이 좀 많아지긴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 예. 근데 어쨌든 이런 질문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어떤 전제하에 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온라인으로 정말 많이 불편하시지 않으면 그냥 좀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예. 듭니다. 자, 인구 주택 총조사 질문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뭐 부부가 침실을 따로 쓰는지 사생아가 있는지 등 이런 불편한 질문들이 다소 포함됐는데요. 어쩔 수 없다. 그냥 국가 조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잘 따라야 한다. 아니다. 이런 질문까지는 너무 불편하다. 여러분의 생각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뭐 인터넷 혹은 모바일 이런 말씀 하셨는데 온라인. 네. 일부는 좀 대면으로 직접 좀 물어보게 되니까 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는데 네네. 정말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이런 개인적 부분까지도 해야 되는지. 이거는 조금 저도 좀 예.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사원이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 답하는 형태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도를 위해서 좀 대면으로 이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예. 이게 시대에 맞춰서 좀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견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은 집에 누가 불쑥불쑥 오는 거 좀 저도 남자인데도 좀 무서울 때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가스 검침 같은 것도 시간 맞추기 어떻게 보면 쉽지도 않고 또 누가 찾아오는 것도 불편하고 근데 이제 국가 단위 대인원이다 뭐 아니면 이 개인의 불편함이 우선 돼야 되느냐 이런 예. 것들에 대한 좀 의견 차이는 있는 것 같고요. 좀 형식을 좀 개선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언택트 시대니까 이거 충분히 비대면으로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예, 생각이 예. 들거든요. 뭐 화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불편한 질문에 있어서는 좀 얼굴이라든지 이런 게 좀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볼 때 기술 개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번에 사실은 이런 문제가 좀 지난 총조사 때는 없었던 것들이 생겨나고 들려오고 있으니까 이번을 기회 삼아서 예. 좀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지점들은 좀 수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조사원들도 굉장히 힘들 것 어렵다고 같아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이거 정말 국가에서 시행하는 거 맞냐. 요즘 서로 좀 신뢰하지 못하는 사이가 맞아요. 되다 보니까 예. 굉장히 이제 문 여는 과정까지도 상당히 어렵다고 하고요. 이게 무슨 호구조사 하냐. 이제 조사원들에게 사실은 항의할 일은 아닌데 그분들은 예. 자신들이 맡은 일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분들에게 이제 항의하고 따지고 뭐 이런 질문들 했을 때 굉장히 불쾌해하고 그래서 아마 조사하는 분들도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준희찬이 파파님께서는 사망자 포함해서 몇 명이나 출산했는지 이런 질문 불쾌했어요. 쓸데없어 보이는 게 많더라고요 하셨는데 네. 실제로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안 저도 해봤어요. 없어요. 네, 근데 예. 지금 해보신 분들 문자 주신 거 보니까 조금 불쾌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좀 그러네요. 약간. 예. 네. YTN 청취율 1위님께서는 온라인으로 인구조사 충분히 찬성합니다.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참여 완료했습니다. 하시면서 팀장님 너무 멋져요. 일주일 한 번 감칠맛 나요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상태 보시면 아마 그런 얘기 안 나올 텐데. 뭔 소리예요, 진짜 오늘. 근데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이제 유엔에서 권고한 것들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올해 질문이 한 45개 정도 되고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문제로 얘기되고 있는 게 생수 마시느냐. 그러니까 마시는 물을 묻는 질문이라든지 이런 거는 최근 수돗물에 벌레 나왔었잖아요. 이거 좀 반영해서 예. 수자원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좀 쓰려고 하는 것들이 질문이 다 이유가 있다 이런 입장인 그렇죠. 거잖아요. 1인 가구 통계청에서는. 사유나 혼자 간 기간의 응답, 뭐 가구 분화나 1인 가구 형성의 이유를 묻는 거고 또 기간 예. 파악 통해서 가족 정책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니까 그런 조금 불쾌한 질문들을 아까 그 문제를
듣고 보니 좀 너무 직접적이고 약간 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들이 있으니까 이걸 좀 다듬을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의견들 들어오고 있는데 1048번님께서는 역사적 관점에서 생각하면 중요한 시대적 자료이고 정책 수립 자료이므로 불편하더라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2271번님 문항 자체는 답변하기 어렵지만 묻지마 범죄 등이 증가하면서 모르는 사람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행동 자체가 부담되네요. 라고 하셨네요. 뭐 질문 문항뿐만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는 것 자체가 좀 맞습니다. 불편하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팀장님은 만약에 표본 대상이 된다면 이런 질문들 흔쾌히 응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원래부터 뭐 누가 시키는 거 좀 잘했어요. 학교에서 뭐 내라고 하면 잘 내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서 아마 해달라고 하면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면서 이런 질문이 꼭 필요할까라는 뭐 의구심은 가질 수 있지만 그걸 뭐 강력하게 제가 따진다든지 그런 성격은 아니어서 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이 목적 자체는 좀 정당한 것이거든요. 조사 항목 52개 가운데 뭐 성명, 성별, 나이 이렇게 38개 항목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 유엔 통계처의 조사 권고 항목 그대로 반영한 거고 이거는 범세계적 조사 항목에 속하고요. 표본조사 대상 가구의 어떤 개인정보 이런 것들 남용되는 걸 방지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도 충분히 마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거 우리 내밀한 우리 가정 문제인데 혹시 이거 뭐 유출된다든지 개인정보 유출 걱정되죠. 근데 이제 인구주택 총조사에 응답했다 개인정보 털린 사례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고요. 통계 가공이 끝나면 이 정보를 다 코드화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정책에 활용할 정보만 남기기 때문에 그런 점 생각하신다면 좀 응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저는 처음 알았는데 이 인구주택 총조사를 거부하면 뭐 과태료도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게 아마 과태료 부과가 될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정부에서 꼭 해야 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어길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니까 온라인으로 안 하면 조사원이 찾아가는 이유도 있고 그렇게 해서 또 없을 경우에는 또 연락이 가고 계속 이게 좀 길게 잡아놓은 거거든요. 이제 그만큼 중요한 자료로 쓰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해주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자, 올해 인구주택 총조사가 진행되면서 이런 문제가 얘기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사실 제기된 것은 올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까다로운 그런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할 때마다 뭐 이야기가 조금씩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올해처럼 이렇게 뭐 언론에서 좀 비중 있게 다룬다든지 저는 그런 기억은 없기 때문에 근데 올해 유독 아마 이 사회가 5년 사이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어떤 비대면도 그렇고 그다음에 좀 개인주의 성향들도 좀 강해졌고 이제는 좀 어떤 조직이나 단체보다는 좀 각 가정이라든지 개인 위주의 그런 사회로 조금씩 우리가 변해가다 보니까 올해 유독 여기에 대한 불편함 호소하는 분들이 좀 많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2015년 11월 인구주택 총조사가 개인 사생활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신청을 했었는데 2017년 7월에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일단 인구주택 총조사는 합헌이다. 그렇죠. 이런 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는 2967번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조사는 좋지만 질문 문항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좀 알려주고 묻는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네요.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네요. 그냥 뭐 해달라는 것보다는 좀 이유는 알고 이게 이 질문이 왜 필요한 건지. 그러면 저도 흔쾌히 할 것 같아요. 그것도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질문도 좀 변화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질문에 대한 어떤 변화의 필요성이 좀 있어 보이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에서는 시대에 맞춰서 인구 특성 파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근데 이제 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은 통계의 질도 낮아질 수 있죠. 왜냐하면 불편한 거에 대해서는 함구한다든지 아니면 거짓으로 답변할 확률도 상당히 높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세심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고 5년 뒤에 다시 하잖아요. 그때는 아마 이번에 많은 분들의 의견 들었기 때문에 좀 더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도는 더 높아질 것이고 거기에 좀 상응하는 그런 질문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올해 추가된 질문들 보면은 1인 가구라며 혼자 사는 이유가 뭔지, 네. 또 반려동물 있는지도 묻고, 왜냐면 생수 정수기, 예. 그 1인 가구랑 반려동물은 우리가 어떤 통계로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예. 지금 1인 가구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지금 30% 정도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냐면 그렇게 되면 1인 가구에 맞는 또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왜 1인 가구가 많은지를 파악해야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수도 너무 적기 때문에 예, 그런 예. 걸 좀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자, 관련해서 뭐 한 전문가는 인구 주택 총조사가 정책 결정이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진단하는데 뭐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이런 질문들이 정책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질문인지는 재검토를 한번 해봐야 된다. 그리고 개인정보 사실에 대한 시민들의 수준 의식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 소중한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고 또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을 또 내셨습니다. 네. 그만큼 개인정보에 대한 또 소중함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왜냐면 요즘에 개인정보 가장 민감한 거거든요. 예, 코로나19 때도 사실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목요일은 매일 먹는 식품, 건강을 찾아주는 약품, 제대로 먹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먹다 남은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따뜻하게 데워 먹을 때 어떤 그릇을 사용해야 할지 고민해 보신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전자레인지로 간편식을 데울 때도 이걸 그대로 데워도 괜찮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 어떤 그릇을 써야 안전한지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식품의약품안전처 박희라 연구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전자레인지를 사용해서 음식을 데울 때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용기를 사용해야 됩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제 전자레인지용 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재질에는 종이, 유리, 도자기, 또 PP라고 불리는 폴리프로필렌 등이 있고요. 예. 만약에 음식을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가열 조리하실 경우에는 전자레인지용으로 표시된 전용 용기를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예. 일부 이제 전용 용기라 하더라도 식품을 데우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고 또 조리용으로 장시간 사용하는 것은 딱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예. 전자레인지용 플라스틱은 이 폴리프로필렌 PP라고 써 있는 용기를 사용해야겠습니다. 기억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런데 예전부터 일부 플라스틱 재질을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면 환경 호르몬 나온다 이런 말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문제가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폴리프로필렌 PP라고 하는 재질이나 전자레인지용 용기에는 프탈레이트와 비스펜 A와 같은 환경 호르몬 물질이 사용되지는 않으므로 전자레인지 사용하셔도 환경 호르몬 등이 검출되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참고로 이제 프탈레이트라고 하면 이제 딱딱한 또 PVC와 같은 딱딱한 성질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이고요. 예. 또 비스페놀 A는 이제 폴리카보네이트 만드는 원료 물질입니다. 따라서 이런 PP 재질이나 전자레인지용 용기를 사용하실 때는 이러한 환경 호르몬 검출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일단 오늘 꼭 기억해야 할 단어는 PP인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요즘 전자레인지로 조리하는 간편조리 식품도 많잖아요. 네. 그 음식물이 담긴 용기나 포장도 각양각색입니다. 전자레인지를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엔 다양한 간편조리 식품들이 많이 출시되면서 식품 용기 재질이나 형태도 다양해졌습니다. 예. 따라서 제품에 표시된 그 조리 방법과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뜨거운 물을 부어 먹는 컵라면의 경우에도 일부는 이제 뜨거운 물만 부어도 되지만 예. 일부는 전자레인지용을 사용하는 컵라면도 있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용 사용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예. 또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은박 뚜껑을 완전히 제거하고 조리하셔야 합니다. 또한 즉석 카레나 간편죽 등 레토르트 식품이 있는데 이런 제품 종류에 따라서 조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중탕용인지 또 전자레인지용인지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금속 재질은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컵라면 뚜껑이 은박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수 없는 재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방금 말씀하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금속 재질의 용기나 알루미늄 포일 등은 금속 마이크로파를 투과시키지 못하고 불꽃을 일으켜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예. 재질의 특성에 따라서 내열이 낮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라고 적힌 플라스틱이 있고요. 예. 이런 것도 사용하시면 안 되고 또 일부 컵라면 용기엔 폴리스티렌 PS라고 하는 재질은 변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해서는 안 됩니다. 예. 또한 멜라민 수지나 페놀 수지, 또 요소 수지 등도 전자레인지 고주파에 의해서 수지가 파손이 되면 원료 물질에 사용된 포르말데히드가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금속 재질의 식기는 불꽃을 일으켜서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끝으로 전자레인지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식품에 표시된 표시사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박희라 연구관과 함께했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들으시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 143명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부터 전해드립니다. 143명입니다. 직장과 학교 관련 감염이 계속됐고 요양시설에서 환자가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국내 발생 규모가 커졌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세에 주목하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강도태 중대본 1총괄 조정관은 최근 일주일간 국내 지역 발생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는 날이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직장과 학교, 모임,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장기화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기본적인 수칙을 일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현재와 같은 증가세가 계속되면 2, 3주 안에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10만 원입니다. 자, 내일부터는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최대 10만 원인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한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이 끝나는 내일부터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 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 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쥐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 행사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자, 상세한 기준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 외품으로 허가한 마스크와 천 또는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만 허용됩니다. 여름철에 등장했던 망사형과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는데요. 또 턱스크, 코스크라고 하죠.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코를 내놓는 등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도 과태료를 물 수 있고요. 마스크 대신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반 당사자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시설 관리자와 운영자 또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는데요. 다만 만 14세 미만과 스스로 마스크를 벗거나 착용할 수 없는 사람, 평소 기저질환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방송 출연이나 신원을 확인할 때 등도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됩니다. 세 번째 숫자는 8촌입니다. 8촌인의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하고 혼인 무효 사유로 규정한 현행법이 위헌인지를 놓고 오늘 헌법재판소가 공개 변론을 엽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대심판정에서 민법 809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변론을 개최하는데요. 앞서 A씨는 2016년 5월 B씨와 결혼한 뒤 같은 해 8월 B씨가 육촌 사이라는 이유로 혼인 무효 소송을 내 결국 패소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자, 오늘 헌재 변론에서는 8촌인의 혈족 혼인 금지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헌재는 A씨와 법무부 또 양측의 참고인 진술을 들은 뒤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민법 809조 1항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며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오늘 2부는 명사들의 이야기를 듣는 슬기로운 초대석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올해 코로나19로 생활 구석구석 손닿을 곳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필요한 것들도 물론 많았고요. 저희가 매주 화요일 이렇게 우리 동네에 필요한 것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방의회에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초대석에서는 이런 지방의회의 의견을 조율하고 이끌고 있는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요. 1,300만 경기도민들의 손과 발, 입이 되기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먼 길 와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네. 자, 후반기 의회 출범 100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네, 후반기 의회가 출범한 지 이제 막 4달이 지났습니다. 예. 코로나19 장기화라는 거대한 시련 속에서 민의를 수렴하고 또 대변하는 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의장을 맡게 돼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예. 이런 만큼 지금 도민들의 피부로 겪고 있는 문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실질적 어려움이라든지 주요 민생 현안을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예, 많이 바쁘셨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자, 올해는 특히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모두가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의회 활동도 다른 때보다 더 신경 쓸 것도 많고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예, 두 트랙이라고 할까요? 예.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집행부인 경기도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했고 예. 다음으로는 의회 차원의 독자적 정책도 마련했습니다. 의회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제정해서요. 재난기본소득이 굉장히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었고 또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한정판 지역화폐로 불리우는 소비지원금 정책의 경우는 의회가 도에 먼저 제안하면서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 실행했는데 최근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이 추가 소비지원금을 사용한 10분 가운데 9분 이상이 잘했다고 평가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회의 독자적 코로나19 대응 기구인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경기도 민간 역학조사관 충원이라든지 전통시장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과 같은 사안이 모두 비상대책본부의 제안을 통해서 이루어진 정책입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할 방침이고요. 의정활동 수행에 있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는 모범무예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예. 코로나19 때문에 더욱더 바쁘셨을 것 같은데 많은 활동들 하셨고요. 네. 후반기 의회 핵심 기조를 디딤돌 의회로 정하고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 겁니까? 네. 경기도 의회 의원이 현재 지금 141명입니다. 예. 그래서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의정활동은 1,470만의 도민들의 민생과 직결되거든요. 예. 그래서 의장만 돋보이는 의정활동보다는 개별 도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의원이 시골집 디딤돌을 딛고 올라섰을 때처럼 더욱 수월하고 폭넓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예. 도민들에게 힘이 돼 드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정활동의 가치를 디딤돌 위에로 정했습니다.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드는군요. 네. 의장님 소회도 좀 궁금한데 출범 100일이 지난 지금 좀 돌아보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의장 취임 후 오늘이 정확히 126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 그렇군요. 경기도의회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 방향은 첫 번째가 코로나19 극복 및 대응이고요. 예. 두 번째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도의회 북부부는 신설 추진인데요. 이를 통해서 각종 중첩 규제를 받고 소외받는
경기 북부 지역 350만 도민들의 민의를 듣고자 함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그리고 자치분권 발전위원회와 북부부는 신설추진위원회를 각각 구성해서 예. 내부 도의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견 수렴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 극복과 대응, 자치분권 실현, 북부부는 신설 뭐 이런 것들이 도민 행복으로 연결되는 디딤돌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 참 의미가 깊어 보이는데 이런 디딤돌 의회의 일부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는 주요 민생 현장을 의장이 직접 찾아가고 도민들을 만나고 고충을 파악해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의정 활동이에요. 예. 그래서 지난 여름에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침수 지역이라든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 현장 그리고 고질적 민원 현장을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현장을 갈 때마다 두 부의장님들과 또 해당 지역구 도의원님들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현장 활동이 의원들과 도민들에게 디딤돌이 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하나 의구심이 좀 드는 게 예. 코로나19로 현장에서 도민들을 만나는데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네.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할 뿐만 아니라요. 예. 10대 청소년들과도 자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한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을 때는 원격 화상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예. 파주 지역 학생들과 또 그리고 관심사 뭐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학생들이 온라인에 워낙 익숙하다 보니 아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었고요. 또 그리고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덜한 때에는 야외에서 소통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예, 예.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청백리 상징인 오리 이원익 선생의 고택에 광명했는데요. 고택 앞마당에서 광명 지역 학생들과 거리두기를 두면서 모여서 뭐 가짜 뉴스나 학교 폭력이나 이런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무척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예, 예. 자치분권,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핵심 의제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네네. 경기도 의회에서 광역의회 최초로 자치분권 발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자, 여러 계획이 있을 텐데 앞으로의 지방자치분권 궁극적으로 어떤 형태까지 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발전위원회 궁극적인 목표는요. 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제대로 심의도 되지 못하고 임기 만리로 자동 폐기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전국 모든 지방의원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지방의회 차원에서 보자면 이번 개정안에 뭐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을 포함되어 있고요. 지방의회의 오랜 수건 과제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의회의 견제와 감시 대상인 집행부가요.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지원 전문 인력도 한 명도 없고 의원 혼자서 모든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역 현안을 돌봐야 하다 보니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은 가야겠지만 우선 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통과하는 첫 단추부터 잘 꿰야 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사실 초대석 코너거든요. 의정 활동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고 이제 의장님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예, 사실 도의회 의장님 하면 예. 어떤 분이 맡게 되는 걸까 좀 궁금했거든요. 노조위원장으로 오래 활동하셨다면서요? 예, 제가 수원에 소재에 있는 제조업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예. 입사 2년 조금 지나고 나서 29살 때부터 노조위원장이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91년부터 2012년까지 육선을 연임했고요. 예. 그리고 한국노총 수원 지역지부 의장도 6년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노조위원장으로 있던 당시 회사가
부도의혹도 놓여지고 그래서 법정 관리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시기였는데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회사를 대표하면서도 예. 또 노동자 보호에 앞장설 사람이 필요했고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20년간 맡게 됐습니다. 아유, 오래 하셨네요. 2년 차에 노조위원장이 되실 정도면은 신임을 뭐 크게 많이 받으신 거죠? 예. 고맙습니다. 학창 시절이나 사회생활 하시면서 이런 사회적 논의나 노동자를 대변하는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나요? 글쎄요, 저희 부친께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오시다가 갑자기 이제 실패하면서 가세가 많이 기울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굉장히 힘든 청소년기를 보냈는데요. 예. 어머니께서 물론 더 힘드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늘 현명하고 인자하게 자식들을 잘 보듬어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어머니 덕분에 뭐 삐뚤어지거나 어긋나지 않고 대신 집념과 의지를 생활 속에 익히게 된 것 같아요. 예. 이런 성격이 노동자를 대변하는 활동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갑자기 저도 엄마가 보고 싶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의원 활동도 이런 활동의 좀 연장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선출직 공직자인 의원은 소명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또 해서도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더 나은 지역사회, 더 나은 주민 삶을 만들고자 하는 열의와 진념, 시대적 요구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고 쉽게 꺾이지 않는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노동운동으로 잔뼈가 굵었다고 할까요? 리더십만큼은 단단하게 잘 다졌다고 자부합니다. 예. 그리고 노조 운동할 때 길러온 뭐 여러 가지 포용적, 추진적 리더십이 정치인으로서 자리 잡은 게 아닌가 하는 큰 자산이 됐고 예. 또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장님 짧게 이렇게 뵈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네. 리더십이 굉장히 느껴져요. 고맙습니다. 자, 지금 3선 의원이십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의회 활동을 하실 거라고 시작하실 때 예상을 하셨나요? 네, 제가 보기보다는 그래도 신중한 성격입니다. 예. 그래서 즉흥적으로 선택하는 기분파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요.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예. 여러 번 꼬집어보고 또 숙고하는 성향인데요. 예. 결정을 하고 나면 뭐 뒤는 돌아보지 않고 직진합니다. 3선을 해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의원이 된 건 아니고요. 예. 신중한 자세로 어렵게 의원이 된 순간에는 지지부진하게 하면 안 되겠다. 또 그리고 최선을 다해 지역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마음가짐이 도민들께 잘 전달됐기 때문에 3선 의원이 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도민분께서 의견을 좀 주셨는데 9767번님께서는 의장님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하시면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에는 좀 아쉬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살펴봐 주세요라고 하셨거든요. 코로나로 워낙 도민들 많이 불안해하시죠? 그렇죠. 예. 모든 생활이 다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어하고 경직되고 하다 보니까 일단 급선무가 코로나를 제일 먼저 극복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코로나19 좀 종식을 위해서 더욱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의회 활동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으실까요? 네, 의원이 된 지 벌써 이제 10년이 넘었고요. 그간 제가 건설교통위원장, 그다음에 평화경제특별위원장을 걸치면서 나름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대 후반기에는 건설교통위원장 있을 때 당시에는 2018년에는요.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어르신, 어린이에 대한 뭐 배려 정책을 펼치기 위해 각 노력했고요. 그리고 운수 종사자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서 또 거기서 개정을 촉구했고 그리고 건설 노동자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조례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평화경제특별위원장으로 1년 6개월간 활동을 했는데요. 개성공단 운영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도내 입주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물품 전시회도 열었고요. 그다음에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실효성 검증 차원에서 연구도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경기도의회 로비에서도 입주 기업 물품 전시 판매회도 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취재 행사가 재차 열려서 마음이 뿌듯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장이 되고 나서 이제 배 이상으로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의장이 이제 4개월 됐는데요. 예, 예. 1년에 거쳐야 할 의정 활동을 한 3배속으로 한 게 아닌가 싶고 빠르게 시간이 지나간 게 예. 기억이 제일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예. 도민들이 또 관련해서 좀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 제가 좀 쉬운 답변, 질문으로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3317번님은 체력 관리 어떻게 하세요? 너무 바빠 보이세요 하셨. 이게 정신력인 것 같아요. 이게 책임감 있게 하니까 이렇게 되게 뭐 특별히 운동할 시간도 오히려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틈틈이 짬 날 때는 계단을 계속 걷고 그런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단 걷는 것만으로도 체력 관리가 좀 되는 편이죠? 네네. 예. 4409번님은 개성공단 관련자라고 하면서 이번에 조 바이든 당선으로 국면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함께 좀 더욱더 열심히 해달라 이런 부탁과 당부를 하셨네요. 네네. 예, 예. 자, 그러면 좀 반대로, 의정 활동, 의회 활동 하시면서 이건 좀 아쉬웠다. 앞으로 잘해봤으면 좋겠다. 이것만은 꼭 해야겠다. 이런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의정 활동에 제약이 많으니까 아쉽죠. 예. 현장에서 더 많이 소통하고 싶은데 쉽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 지속적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는데 경기도의회가 조금이라도 일조한다면 그것만으로도 10대 의회 소임은 다 한 것이라고 보던 그만큼 개정안 통과가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자치분권 발전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중앙부처와도 소통하면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선 도의회 의장으로서 초재선 도의원님들과 도민들에 대한 디딤돌 역할을 임기 말까지 쭉 이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4570번님은 건강관리를 위해서 의장님 어떤 음식 즐겨 드세요라고 하셨네요. 그냥 사회생활 의장 되다 보니까 뭐 정해져 있는 음식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접대를 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근데 나는 가급적이면은 토속적인 음식이 좋아요. 뭐 된장찌개라든가 뭐 나물 뭐 그런 것들이 좋은데 일부러 먹으러 갑니다. 예. 그러시군요. 도민분들이 이런 또 연락을 주신 것은 앞으로 건강 잘 챙기시면서 도민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뛰어들라는 한 가지 당부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활동 열심히 해주시고요. 도민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영국 경기도의회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마지막 재판 기일에서 재판부의 조속한 판결과 일본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14살의 조선의 아이로 끌려가 대한민국의 노인이 돼 이 자리에 왔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판사님과 법만 믿고 기다렸습니다. 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며 울먹거리기도 했는데요. 일본 사죄하십시오. 이효리와 이적이 함께 부른 다이아몬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